방금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에요? 저는 밤에는 9명. 낮을 바꿔서 낮에는. 네. 아니 방송 들어왔다니까요. 잡담하는 사이에. 자, 본 투표 전 마지막 인터뷰인데 요새 건강 어떠십니까, 이재명 후보님?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그건 것 같아요. 예, 진짜. 강철 체력이죠. 와, 제가 어제 제 인터뷰 진짜 한 15년 동안 여러 번 했는데 네. 내일 인터뷰하고 나서는 못 볼 것 같은데 아마 민간인으로는 글쎄요. 뭘 물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긴 시간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변화를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아 이때는 이랬는데 그때 이런 일 겪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알 것 같은데 그 변화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네. 그 성남시장으로 정치인 데뷔한 이후로 지금까지 정치인 이재명의 변화, 발전, 진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우선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려고 공장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흔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없으셔. 그렇죠. 우리는 대신에 공장 노동자 동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공장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연락하죠. 뭐 소방관 된 친구도 있고, 뭐 개인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많이들 그게 10대 시절에 그렇죠. 많이 떠났어요. 아 그래요? 예. 세상을? 예, 이게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있었죠. 네. 혹시 기억하세요? 예예. 공장 다니는 소년 소녀들한테 밤에 학교를 다니는 게 있죠. 예예. 근데 그 멤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검정고시를 했고 이제 그 친구들은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때 그 또래 멤버들 모임을 오리엔트 공장 모임을 아직도 하죠. 오리엔트 공장에서 손 다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 야구 공장이었나? 야구 글러브 공장. 그 바로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그 10대 시절 도시 빈민들이 학교 못 가고 공장 다니던 그 친구들을 지금도 연락하세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귀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역할을 많이 하는 그게 고등학교 친구들이잖아요. 우리는 딱 고등학교 나이 때에 공장 노동자들 모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그런 분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 시민단체 활동하고 인권 변호사 네. 하셨는데 사실 되자마자. 네. 근데 왜 굳이 출마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부탁해볼게요. 원래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판사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그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정치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예. 그 소위 부정비리 추적 운동을 하다 제가 검사 사칭 혐의로 맞아요. 몰려가지고 어쨌든 구속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시 선거제도가 그 당수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낙점을 받고 총재, 그렇죠 총재한테 대표. 예. 그리고 선거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고 그럼 이제 당선되면 본전 찾고 다음 이제 선거 준비하느라고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 다 날라가죠. 그죠. 예.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떨어지면 이제 패가망신 거지 되는 거죠. 그걸 왜 하냐 내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완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기간 당원 많으면 공천 받는 거고 선거 비용도 일정 득표 이상을 하면 되돌려주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 확로를 바꿨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꽤 받았는데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는 않고 불안하잖아요. 24살, 5살짜리가 이제 세상 개업하려니까 판사 검사하면 솔직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6개월만 하고 나와도 좋은데 정관 되는데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려니까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망설여지고 세상 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나이도 친구들이야 어리고 대부분 공장 친구들인데 친구 공동생활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오셔가지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 학회. 근데 노동 개인 이재명은 몰랐는데 몰랐죠.
근데 그분이 해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 저한테 꽂힌 게 있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해보니까 뭐 굶지는 않더라. 그냥 과감하게 하고 싶은 일 해라. 그래서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개업을 결심. 24살, 25살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첫 대통령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 변호사의 선배 변호사의 변호사. 첫 영향을 받았고 굶지 않는다. 예. 하고 싶은 거 해라.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 잘 나갔거든요.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뭐 등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른 변호사들 싫어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첫 영향을 그래서 받았고 받았고 나중에 그러고 대통령 이제 개업을 됐는데 했는데 시민사회운동이야 열심히 했지만 정치 생각 전혀 없었는데 이 정치 제도를 바꿔가지고 충성서약 안 하고 돈 들지 않고 뜻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왔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얘기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인권 변호사로 하고자 했던 일을 그러면 아예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지. 정치를 하면 훨씬 더 그렇죠. 빨리 할 수 있다.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사실 오늘 아마 가게 될 텐데 시립의료원 만들자고 공공의료원 시립의료. 그렇지. 만들자고 했다가 근데 그거를 의회에서 47초 만에 폐기하고 막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또 두 번째 전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항의했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고 난 추배가 됐는데 제가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기도실에 숨어 있다가 그때 같이 왔던 밥을 사가지고 몰래 왔던 우리 보건의료노조 활동하시는 그 형님하고 둘이서 끌안고 울다가 우리가 그냥 출마하자. 우리가 그냥 시장이 우리가 돼서 그냥 의료원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정치였죠. 그렇게 항상 다 하고 쫓겨다니다가 네, 언제나 그래요. 안 되겠다. 이 제도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손으로 하자. 그게 정치의 출발입니다. 자, 결국은 했어요. 그러니까 한 정도가 아니라 2010년에 지금 성남시장 당선되셨는데, 그렇죠. 그때는 떨어지고. 네, 한 번 떨어지고, 네. 그 총선도 한 번 떨어지셔서 보면 2008년에 이제 깍두기로 나간 거고, 근데 2010년에 당선돼서 2013년에 우리가 착공했죠. 그리고 되자마자 모라토리움 선언해가지고 언론에 꽤 보도가 됐죠. 당시 거의 뭐 성남시장. 죽을 지경으로 얻어맞았죠. 근데 그때 뉴스가 되긴 했지만 이재명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건 아니었어요. 성남시장이 이상한 짓을 했어 이런 식으로. 정치적 자산이 생겼죠. 근데 대신에 엄청난 맷집이 필요했고요. 제가 그때 한두 달을 전국 언론으로부터 얻어맞고 맞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침묵 모드를 몇 달을 지켜가지고 겨우 숨만 붙어 살았습니다. 근데 제대로 알려진 건 전국구 정치인이 된 건 제 기억으로는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하려고 할 때 그렇죠. 예. 그때 선봉에 서서 단식을 하셨어요. 무기한. 그러죠. 예. 그때 사진 같은 거 2016 저 때도 젊었네요. 저 젊은 것 좀 보세요. 그새 많이 상하셨네. 네, 많이 저는 상했어요. 열흘 단식하고 난 뒤인데도 네, 진짜 많이 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좀 폭삭 늙었수다. 그게 폭삭 늙을 수다 진짜. 저 때도 제가 인터뷰하던 시절인데 네, 그때 네. 파파이스 방송인가 달려오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어. 네. 단식 한참 하다가도 달려왔어요 그때.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그때 열하루밖에 못 버텼어요. 근데 열하루. 그 네. 광화문 현장이 너무 시끄럽고 그 밤에 잘라 그러면 땅이 울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광화문 단식은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코어 지지층 정도만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대선 후보로 처음 부상한 게 언제냐면 박근혜 탄핵 연설 때 탄핵 현장에 나가서 정치인 중에 처음으로 자진하야 탄핵을 주장했어요. 네. 다들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울지 못하고 있을 때 저 네.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러면서 갤럽 조사에서 대선 후보군에 처음으로 잡힙니다. 이재명 1%. 근데 약간 저거는 네. 다른 때예요. 저게 2015년. 15년 4월인데 저게 저때 왜 올라갔냐면 네. 저를 이제 종북몰이를 해가지고 이 빨갱이다. 그 북한에 돈 대줬다. 그러니까 종북의 자금줄 그때 이제 커트된 저의
호칭이 종북 자금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청소 노동자들한테 청소 용역을 줬습니다. 맞다. 그 사건이 예, 있었다. 나눔 환경이라고. 예. 아니, 노동자들한테 주면 중간 착취가 없잖아요. 그 이명박도 그걸 막 칭찬했거든요. 그 전국에서 막 벤치마킹 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건 종북 단체다. 이재명이 종북의 자금줄이다. 이래가지고 저를 수사하고 뭐 그걸 몇 년을 괴롭히기 괴롭혔잖아요. 시작했죠. 이게 저 때가 2015년 2월인가에 제가 서울지검에 소환됐어요. 회계한 그 죄명으로 무고죄로 무고죄로. 언론이 저를 엉터리 보도를 해가지고 제가 고소를 했는데 그거를 무고라고. 그래서 잡혀갔는데 제가 내가 구속되는구나 그러고 갔어요. 대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잭소리는 해야지. 딱 멘트를 준비한 게 있죠. 나는 일거리를 줬다 노동자들한테. 근데 나보고 종북이라 하는데 저 회사가 몇 년 동안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매년 8천만 원씩 사회적 그 기업 지원금을 줬다. 그냥 준 거 아니냐. 일거리 준 이재명이 종북이면 돈을 현금을 준 박근혜는 고첩이다. 그래서 제가 딱 준비를 해가지고 맞다. 네. 맞다. 그 사건이 있었다. 네, 그래서 막 종편이고 막 생중계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재명 죽는 날이에요. 네, 재산 날인데 어차피 죽는 거 화끈하게 하기로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다 다행히 구속이 안 됐어요. 맞아.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 달에 제 1%가 나온 겁니다. 아 맞다. 네네. 맞다. 기억납니다. 네, 그때도 죽을 뻔했죠.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1년 2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물론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크게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네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이 알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냥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했는데 지자체장 중에 뭐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새로 됐네. 근데 제가 1년인가 2년 후에 왜 이재명 시장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냐면 그 모라토리엄 때문이 아니라 그때는 이 댓글 공작이라는 게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 2010여 년 선거에서 잡히기도 했지만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댓글 팀이 맞아요. 계속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트위터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댓글 때문에 많이 싸웠죠. 근데 제가 왜 그 유시민 당시 성남시장을 주목했냐면 이 댓글팀이 네. 이재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지금 제가 그 패턴상 발견했던 모양이군요.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댓글팀 찾아서 막 고발하고 막 폭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팀을 계속 추적했는데 아니 지자체장에 불과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관리하지? 좀 심하게 당했죠 그때도. 국정원이 등장 초기부터 관리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국정원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처음에. 실제로 이 양반을 왜 관심 가지지? 국정원이 성남시에 나타난 게 2013년, 2012년 그리고 딱 드러난 게 2013년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논문 표절. 너무 제가 대학원을 다녔어요. 예, 맞아. 왜 대학을 왜 다녔냐면 부패 연구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논문 이름이 지방 정부의 부패 극복 방안 연구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공부하고 있는 논문도 썼는데 그게 이제 표절됐다. 그래도 최종 지금 결론은 이제 표절 아니다고 나긴 했는데 그걸 국정원이 소위 아이오라 그럽니까? 그 지역 담당이 가천대 부총장 대외 부총장을 찾아가서 그 논문을 달라 그래가지고 논문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표절이다. 그리고 막 온 동네 저를 이제 공격할 때인데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 기초단체장에 불과한데 왜 이 신인 정치인을 국정원이 관리하지 댓글로?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다니까요. 뭐 나중에 초반부터 잘못될까봐 잘 관리해 주신 거죠. 우국충정으로 저 친구 원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정치권에 첫 등장할 때부터 국정원이 관리했던
인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 네, 그때 실제로 아예 담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도 그때 국정원에서 만나서 관리하고 어쨌든 그게 가족 불화의 한 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번 네,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에도 여러 번 정치인으로서의 싹이 달릴 뻔했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특별 관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잘릴 뻔했고 여러 번 기사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안 알려서 그렇지. 그리고 많아가지고 그건 뭐예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2017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3등 하셨죠. 네, 그때는 뭐 왼쪽 윙 역할 하려고 나갔다가 예,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심 몸통 해보자고 마음 먹었다가 바로 근데 엄청난 첫 발을 쓰게 대선이었고 됐죠. 네. 광인 모드였죠. 처음엔 아니었어요. 좀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렇죠. 지나가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단 탈락 연설도 크게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탈락 연설. 네. 지금은 당장 발길을 되돌리지만 우리 탈락한 가슴속에 직후예요. 깊이 간직하고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대로 된 대동세상 공동체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생하지 않습니까? 10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잘 보시네. 그리고 나서 광인 모드로 막 여기저기 들이받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후회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거 잠깐 보실래요? 그 경선 그때 내가 좀 잘못했어. 후회된다. 후회되는 거 많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 경쟁인데 전쟁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깨달으셨죠. 네. 이 소소한 문제 자꾸 거기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아지셨어요. 좁아지는데 그 역시도 저도 이제 그걸 못 이겨낸 거죠. 못 이겨냈고 지금 보면 참 손해 보는 짓도 많이 했고 엄청 소리 봤죠. 뭐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안하고 그러죠. 자, 이재명 후보 그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잘못하면 빨리 반성합니다. 네, 빨리 고쳐요. 빨리 인정하고. 예. 보통은 그거 인정 못 해가지고 세월 보내거든요. 5년, 10년을. 네.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반성하고 바로 고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바뀌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저도 저를 잘 몰랐는데 그 표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발전도상. 발전도상인.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쭉 관찰해 온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일로 인해 가지고 같은 진영 내부로부터도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비난과 경멸과 아직도 있어요. 마타도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때 시작돼서 아직도. 네. 네. 그때 좀 억울하진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초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바보짓 됐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신인 정치인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그게 체감이 안 되면 말로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나 봐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이재명과 인터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같이 욕을 뱉어지게 먹었으니까. 왜 불렀냐고 저 사람. 심각했죠. 네. 그 정도였어요.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곁으로 안 가려고 했을 거 외로웠죠 그때. 뭐 또 그런 또 반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공격을 심하게 당하면 또 내부적으로 단단히 뭉쳐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송가혁이잖아요. 선가요.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선거 끝나고 해산했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 해산할 때. 그게 이제 시끄러웠죠. 왜냐하면은 당내 견제도 물론 있었지만 차기의 싹을 자르려는 저쪽에 공작도 진작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오래 다 뒤섞여 있어서 그게. 이해관계가 다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대동단결. 이쪽과 저쪽에 손을 잡고 이재명은 자르려고 네. 이재명 제거에는 대동단결했죠. 그 시기가 꽤 길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그게 뭐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 틈을 치고 들어왔고 그렇죠. 저는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에 당했으니까요. 그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4건을 기소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터무니없는 거 기소당했거든요. 그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들어가면서 아 이재명 이렇게 끝나나 그러죠. 싶을 정도로 계속 당하셨고 그때 민주당 코어 지지층도 아 이재명 이렇게 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견해였어요. 저 빼고. 뭐 저도 이제 산화 되는구나 그런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 빼고 몇몇 소수 빼고는 아, 이재명 여기까지다. 끝났다. 그게 대체적으로 맞는 예측이었죠. 제가 그때 뭐 한참 문제 삼던 트위터 그 부인 계정 아니라고 했다가 저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때 황당했죠, 그것도. 이재명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 완전히 싹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옆에 있다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많죠. 많죠. 근데 이재명 옆에 있는 척 했다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쌍방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날 적도 없다면서요. 저기 관계 있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바로 이거 다 이래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게 지금 엉뚱하게 걸려버렸잖아요. 그게 대부송구까지 온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까지 가게 된 거죠. 예. 그 중에서 경기도지사 경선 때 발언 가지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몰아붙여가지고 1심 무죄 났는데 2심에서 300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것도 세 건이었는데 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지금 판결이 났어요.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말하는 일은 없다. 저거 그러나 나면서 경기도지사 때입니다. 그렇죠. 저거 나면서 아 이재명 이걸로 끝이다. 뭐 또 끝나는 게 통상 예죠. 통상 예죠. 2심이 대법 가서 네.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대법 가서 확정되고 아 정치 인생 끝나는구나 이재명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근데 다음에 전원 합의체가 무죄를 내네. 네. 근데 법 이론적으로는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때 와 이것은 기적적이다 그랬어요. 물론 고등법원 판결이 기적적으로 엉터리였던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 몰랐지. 그렇죠. 아 이제 끝이구나. 그때 기적인 줄 알았어요. 저게 기적인 줄 알았고 원래 인생에 반전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저도 제 인생을 반추해 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 벼랑에 외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툭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뻔하다가 또 매달려서 어떻게든 기어. 그게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원래 삶이 그러니까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다행히 살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첫 인터뷰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쭉 되돌아보면 그때 고비 때마다 계속 인터뷰를 하거나 네, 만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이때 가는구나 싶을 때가 한두 번. 아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 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게 저는 하여튼 뭐라 그럴까 거의 올와 나신 같은 그러니까 절벽 끝에 그 벼랑길을 걸어서 왔는데 문제는 그게 매우 빠른 길이기도 하고 그 끝에는 좀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매우 위험한 길인데 그 원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남들이 피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에요. 감수하기로 원래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럴 때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본인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점점 그 체급이 커지면서 가족들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가족들을 괴롭힐 때는 나 이거 괜히 했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당하는 거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게 뭐 어떤 것이든 다 견뎌내는데 뭐 못 견디면 이제 죽는 거죠. 사회적으로든 생물적으로든. 그럼 내가 감수하면 되죠. 그건 감수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녀들, 자식들, 아내, 특히 아내. 아, 정말 그 저 믿고 아무것도 없이 저 때문에 이렇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거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고통 주고 원래 동네 좀 나쁜 얘기로 건달 양 뭐라고 하잖아요. 영화치. 거기도 원래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 검찰들도 그런 게 있었어요. 형제가 문제가 되면 그렇죠. 하나만 해요. 부부 중에 하나
가족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사거리 그냥 도륙을 해버렸잖아요. 우리도 혹시 자식들 뒤지면 있겠어 해가지고 다 뒤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어쨌든 찾아내서 그냥 그것도 재수사를 몇 번인지 모릅니다. 네. 혹시 다른 거 없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먼지 털듯이 쥐어짜고 털었는데 와 그 압수수색 저는 아무런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기록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 마음 알아요. 아무 메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정기적으로 뒤져서 버립니다. 삶의 기록이 없어요. 맞아. 그거는 그 삶 살아본 사람만 알지. 네. 저도 기록하지 않아요. 제 전화기에도 기록 잘 안 합니다. 메시지도 잘 안 써요. 언제든 압수수색 당할 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부인이 엄청 당하는 거 특히 너무 부인이 압수수색 당하고 막 법원 끌려다니고 기자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그 괴롭잖아요, 진짜.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왜 고문할 때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끌어다 놓고 고문하는 것처럼 정말 고문이잖아요. 그거 이제 남편 포기하고 그만하라는 건데. 그러죠. 그런데 제 아내도 아내지만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도 있는 거고 저는 세상에 그 험하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결국은 견디긴 하는데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얼마 전에 그렇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꽤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저번에 무슨 화천대유에 취직했다 이런 엉터리 보도 해가지고 바로 잘렸죠. 다른 데 다니고. 다른 회사인데 그게 얼마 전에는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법 취업을 했다고. 불법 취업. 아니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냥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제가 한번 인터뷰 해봐야 되겠다. 그만하세요. 놔두세요 제발. 우리 놔두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던 그 전원합의체 네. 파기환송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아 그랬나요? 예, 지지율을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본인 행정 능력으로 네네네. 신천지 교주 2만 원씩 진압하면서 이만희 씨 그때 부활하죠.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천지는 이재명을 원수로 삼았겠죠. 그 후로 그 후과를 열심히 엄청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돼서 지난 대선 0.7% 차이 패배했는데 패배 확정됐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했죠.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원래 이게 마땅한 선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짜 뉴스들이긴 하지만 여튼 저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지고 말았고 저는 정말 윤 정부가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실패한다고 하는 건 국민이 고통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역할 이걸로 일단 접고 잘하기를 바래서 제가 빨리 승복을 해준 거예요. 혼란 없게. 왜냐하면 0. 몇 % 이러면 막 재개표하자, 뭐 불복하자, 너네 그 가짜 뉴스, 너 허위 주장 때문에 당선됐으니까 선거 무효다. 원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깔끔하게 빨리 승복. 개표가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해주고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공한 대통령 되시라. 그래야 이 나라도 이 국민들도 더 나아진다. 이제 진심으로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한편 걱정은 했죠. 진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당대표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 임명을 우리 당이 안 해주려고 다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 임명을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냥 해줘라. 일하겠다는데. 그리고 대법관도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때 좀 문제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단 동의해 주자. 기회를 주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 정치 리더들이 겨루다가 한쪽이 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그동안에 고소고발도 다 취하하고 네. 진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이제
관례이기도 하고 원래 옛날에도 전쟁에 진 상대 장수는 그렇죠. 조롱하지 않고 참수를 하든지 깔끔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건들지 않았는데 해술래를 시킨.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때부터 진짜 지옥을 선사했죠. 지옥을 줬죠. 예. 저 그때 압수수색 몇 번 당하셨어요 대체? 못 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 400 몇 번까지 쉬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당 보고 기사 나는 것만 쉬어라. 기사 안 나는 것도 무지하게 많죠. 그때부터 지옥이 진짜 시작됐어요. 그 앞에도 보통 정치인은 그 짧은 시간에 겪지 않을 정도의 고난이 있었는데 진짜 지옥은 지난 3년간 그렇습니다. 그때 클라이막스였죠. 뭐 가족들 괴롭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라이벌이 없어지면 좋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검찰 손에 윤석열 손에 넘겨주려고 한 이들이 수십 명 됐죠. 그래서 체포동의안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149표, 와. 첫 부 136표, 기권 6표, 저기 무효 두 번째죠, 저기. 4표로서 얘기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때 넘어간 민주당 의원들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그 얘기 전에 예. 첫 그 동의안 표결 때 이미 사실 그 숫자는 드러났어요. 간당간당했어요. 예. 기권, 예. 무효, 예. 경고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고를 받았어요. 6월달에. 뭐라고 경고를 받았습니까?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10월쯤에는 무사하지 못할 거다. 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관둬라.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그 이화영 부지사를 막 압박해가지고 아 가짜 증거 만들고 있을 때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1차는 부동이 이제 부결됐는데 예. 그 숫자를 세보니까. 따져보면 대충 몇 명 나오는 게 30명, 예. 딱 나 30명 가까이 예, 나오고. 30여 명 됐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협박을 한 거죠. 이제 봤지? 이 정도 우리 숫자 있다. 야 그만둬라. 그래서 뭐 9월 위기설, 뭐 10월 어쩌고 막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맞춰가지고. 그리고 2차 표결은 제가 버티니까 그냥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뭐 이게 내 것도 아니고 내 개인 삶이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거래해서 접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감옥을 가더라도 그냥 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그 딱 그 정도 숫자예요. 예, 가결해서 제가 뻔냈죠. 저 띵동동 하시는 저 경호원분 그 소리 좀 줄여주세요. 방금 띵동띵동 배경 들린 거는 경호원들 폰이 울렸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아세요? 대충 알죠. 이게 또 그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은 꼭 그들이 죽습니다. 맞아요. 이분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다 경선 탈락하고 당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제가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들이받고 내가 때렸다고 주장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맞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와서 들이받고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어디 갔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딱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저 때 저렇게 가결되고 나서 당도 난리가 났지만 전 사실 구속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래서 당시 정청래 수석하고 네. 무슨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냐면은 구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속돼도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한참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구속된 채로 총선 치러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한참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나왔어. 우리는 그 이전에 저는 원래 험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대비해요. 그러니까 A안, B 플랜, 다 C 플랜 이렇게까지. 이제 구속될 경우를 상정한 플랜도 다 만들었죠. 네. 아니,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정청래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부하고 다 상의를 해놨죠. 저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걸어 나온 거지 저게. 그래서 저거 보고 처음으로 야 불사신인가? 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생각했고 근데 저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가덕도가 있었죠. 와 이거 영상 한번 보셨어요 나중에? 저 보기 좀 어렵던데요. 그래도 한 번만 봅시다 네, 네. 다시.
너무 자. 끔찍하더라고요. 어우. 정확하죠. 다른 각도도 있어요. 다른 각도 영상 있습니까? 와. 저는 저거 가끔 사실 꺼내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한다. 그건 그렇죠. 네. 본인은 안 꺼내보실 것 같은데 전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퍽 소리가 나요. 퍽 소리에. 다른 영상 보면은 그때 여기 찔린 거예요. 이 깃이 안 걸렸으면은 돌아가셨어요. 네. 딱 1mm 차이였습니다. 그때 저 때도 정청래 최고하고 그때 갔다 그래가지고 전화했는데 그때 정청래 최고는 목에 칼이 깊이 찔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 동맥을 찔렸을 수 있고 피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야 돌아가시겠구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저는 이제 처음 이렇게 저는 주먹으로 맞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퍽하고. 네, 퍽이게. 근데 그래서 여기를 잡고 있는데 뜻한 게 자꾸 흘러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찔렸구나. 그래서 제가 누르면서 빨리 목을 눌러라. 이게 손상이 압력 때문에 커지잖아요. 그래서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거든요. 무릎으로. 네. 손으로 누르고 있길래 더 세게 누르라고. 그래서 이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 이게 마지막 하늘이구나. 내 안에 떠오르고 이렇게 뭐 지나간 필름처럼 좀 정말 지나가고 곧 이제 저기 잘 안 보이고 의식이 사라지겠지. 아 그런 생각하셨어요. 예, 그러고 근데 한참 있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기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처음엔 이게 마지막 하늘이구나 맞아, 생각하셨구나. 맞아, 예. 내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수행 왔던 분한테 그 내가 갈지 모르니까 그 아내한테 이 말을 전해달라고. 네.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하늘이 계속 보이네. 아니, 파란 하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때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또 살아났어. 정말 1mm 차이였어요. 이게 정맥은 67%가 잘렸대요. 3분의 2가. 옆에 동맥이 있는데 그 사이를 찔린 건데 열상이 아니고 자상인데 국정원이 열상 1cm.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1mm 차이로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터져버렸거든요. 동맥은. 정말 죽고 사는 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근데 그때 여러 차례 변하셨지만 전날 이후에 제일 많이 변하셨어요. 그렇죠. 제일 많이 변하셨고 그 전에 제가 이재명 후보님한테 받았던 인상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명하다, 일처리 빠르고 판단력 혹은 뭐 에너제틱하고 체력 죽이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중에 어그레시브가 있었다고요. 당연히. 근데 전날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하고 그렇죠. 그게 사라지고 왜 이렇게 관대해졌지? 왜 이렇게 담담해졌지 사람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오랫동안 인터뷰해야 알 수 있는 변화인데 주변에서 오랫동안 알던 분들이 그 얘기하죠. 그렇죠. 저도 스스로 느껴요. 관대해졌다. 관대해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초연해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윤석열 생각하면 아이고 안 됐네. 안 된 데까지. 실제로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된 측면 있죠 인간적으로는. 예. 그 제가 그분 근데 생각을 그 사람이 날 하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걸 생각하면은 화나는데 예. 그거보다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 안에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 불쌍한 중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안 됐다. 서로 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돈 받고 그래서 국정을 잘하고 국민들한테 칭찬받고 그러면 본인도 행복하고. 이렇게 죽고 사는 게 한 끗 차이인데 그렇죠. 그걸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걸 겪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오로지 제거하겠다고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집착을 해가지고 그 집착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쌍하다 또 한편 생각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 자연 현상으로 보여. 그냥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구나. 수사, 제거, 억압, 압박. 안 되면 술 먹고. 안되면 술 먹고. 화내고 막 일방적으로 하다 안 되면 막 분개, 격분하고 경로를 많이 하시잖아요. 참 안 됐다. 그냥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 현상의 일부다. 높은 산, 깊은 강, 비바람. 그냥 그러니까 태풍 같은 그냥 견뎌내는 건 내 몫이고 저걸 내가 왜 태풍 불어? 왜 이리 강이 넓어 깊어?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럴수록 내가 더 괴로운데. 그게 저 칼 사건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도달하신 거죠.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긴 했는데 일상화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죽는 것도 뭐 사는 거와 뭔 차이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저게 끝인 줄 알았더니 끝판왕에 나와서 계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차이죠. 그 전 같으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 당황하고 두렵고. 근데 제가 그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왜 계엄 터지자마자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방송한 거였잖아요. 광주. 노타임으로 네. 광주가 생각나고 대응 방법은 국민들밖에 없다. 그리고 가면 잡히는 거잖아요. 저거 가서 계엄 해제 안 되면 죽는 거죠. 그 계엄 해제 가능성 거의 없죠.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아니 어떤 바보가 그걸 열어놓겠어요. 근데 저 바보 짓을 한 거예요. 하느니 보호하자. 당연히 저는 문 앞에 저를 체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안 되면 국회를 봉쇄하고 이미 군대가 다 에워싸고 또 아니더라도 밀고 들어오고 공포탄 쏘고 그러니까요. 그 포금탄 터뜨리고 잡혀간다. 잡혀가고 때려 부시고 예. 잡혀가고 당연히 고문은 기본인데 자백 받아야 되잖아요. 저 부정선거했습니다. 그거 써야지 뭐. 솔직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죽는 게 안 무섭거든요.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예, 죽는 게 전혀 안 무서워요. 근데 전혀 안 무서운데 야구 방망이는 무섭더라고. 야구 방망이로 그래서 때리면 차라리 칼, 뭐 총 깔끔하게 그건 괜찮은데 야구 방망이는 진짜 머리 끔찍한 거예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걸 노상훈이가 아는 겁니다. 사람을 압박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죽인다 이건 별로 큰 압박이 못 돼요. 한 방에 죽이면. 네, 그거는 그래서 그날은 저는 당연히 잡혀갈 가능성이 그냥 성공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봤고 그러다 감수해야 된다. 잡히면 돌아가셨지. 잡히면 가는 죽었죠. 거죠. 예.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다 치고 저는 야당의 대표고 책임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겪을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사실 앞서고 죽으나 사나 거기서 거기다. 사실 사는 게 더 행복하지도 않고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으니까요.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 지옥을 겪는 동안. 네, 지옥이니까. 그 지옥에서 덜 괴로운 방법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면 더 힘들어. 그래서 다 내려놨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겪는 사람들 계엄인데 그거 무서웠을 것 같아.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다들. 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그쵸. 사명감으로 담도 넘고 더 위대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죠. 맞아요. 그 슈퍼 갔다가 막 갑자기 듣고 제 방송 듣고 슬리퍼 신고 달려온 슬리퍼 사람. 뛰고 막 달려오고 반팔도 있었다고 해요.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장갑차 맞고 깔아뭉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죠 정말로. 계엄 해제되고 탄핵 소추하고 했는데도 탄핵 선고가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윤석열 돌아온다고 난리 났잖아요. 네. 3월 말 4월 초. 그때 제가 오랜만에 잠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님한테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된다라고 네. 했더니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밝히는 건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하셨어.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나 그때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긴 했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사 앞에서 정당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합법 불법
정당 부정당 그 문제도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나은 해결책이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정말 성질 같아서는 싹 해버려야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당할 만큼 잘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올 상황이 정당하지 않다고 대중이 판단하면 대중 동원이 안 됩니다. 그게 움직이지 정당성의 않죠, 힘이죠. 그런데 전원 탄핵해버리면 이제 정부는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승계 순위가 법에 안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로 뭐 예를 들면 선출직으로 넘어온다. 그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통제할 수 있냐? 없어요. 그러면 머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쁜 머리라도 있어야 정당하지도 않고 그것이 통제되는 상황도 아니다. 예, 이게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네. 그게 제일 문제였죠. 근데 제가 그때 근데 그 무정부 상태의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막아주는 거는 국민들의 힘인데 국민들에게는 정당성을 부여해 줘야 돼요. 정당성이 무엇보다 네. 근데 그게 혼란이 생겨버리면 국민들이 나서기 어려워지죠. 근데 근데 고민은 참 많았죠. 제가 그때 그 통화하고 나서 저는 그때 그래도 저는 탄핵해야 합니다 하고 전화 끊었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끊었는데 그런 얘기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그 통화 이 얘기를 다시 왜 꺼내냐면 정당하지 않다는 표현을 쓰시고 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대통령 될 준비가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떠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될 사람은 판단이 그렇게 달라야 되죠. 저는 그렇게 끝났구나. 그렇지.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언제나 전체를. 음. 뭐 제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언제나 전체를. 그때 그 생각을 했고 그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제가 이 많은 과정 중에 제일 황당한 거였어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거 예측 못하셨죠? 이거 전혀 예측 못해.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나? 자. 진짜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저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얘기를 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예, 예.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빨리 기각해 주자. 어.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조희대 대법관 네, 갑자기 바뀌었대요. 대법원장이. 그 과정은 뭐 말하기 그렇고 네.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선고한다 그래서 고맙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빨리 해주는구나. 그 평론가들 저쪽 심지어는 모두가 다 보수 진영의 평론가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시국도 있는데 이 시점에. 판결 내용이 네. 그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판결이 있어요. 그 뺏겨서 쓴 게 고등법 판결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석한 사람이. 그 똑같은 사람이 주심을 했는데 반대로 쓴 거예요. 야.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기각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기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야 되는데 왜 바꾸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핑계를 예를 들면 그 법률 판단이라서 쉽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관계를 바꿨어요. 바꿨죠. 우리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의 인정 문제, 사실은 이러하다. 근데 이게 법으로 이렇다. 이거 두 개가 나눠지는데 대법원은 법률 판단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 사실관계를 바꾸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6만 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틀 동안 봤냐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봤대잖아요 지금. 예. 최종 결론은 안 봤다예요. 안 보고 판결을 한 거예요. 보고 싶어도 그 시간 내에 볼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예. 한 2달 걸려요. 페이지를 그러니까 기록 복사도 안 했으니까 안 했어요. 볼 수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거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모든 기득권이 다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중에서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저렇게까지 나서는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다 실패해. 아니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사법부는 한 명, 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법관은 독립돼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실제로 상당 정도 독립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구속영장 담당 판사들도 사법부 구성원인데 제가 다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봤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각오했으니까요. 근데 기각하잖아요. 기각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 과연 기각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근데 사법부가 실제로 독립돼서 외부의 압력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심 무죄. 그때 다 유죄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것도 대단했죠. 그렇죠. 그 진정한 그것도 독립이지. 그게 진짜 저도 그 얘기 재판 과정에 관한 얘기를 이제 들은 게 있잖아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평상시 진보적인 재판관이 아니죠.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믿고 맡긴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꼼꼼하게 네. 완벽하게 이 사람은 왜 무죄인지를 입증하는 판결문을 썼단 대법원 말이에요. 판결을 그대로 뺏겨 쓴 거예요. 맞아요. 철저하게. 그냥 대충 한두 개 해서 무죄해도 되는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판례를 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뒤집히지 말라고. 도저히 불가능한 뒤집기가. 그런데 이거를 법률 판단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까지 뒤집었는데 그 증거를 보지 않고 사실을 뒤집은 사실상 이틀 만에 그 판결을 내린 이틀 만에 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 거지. 안 되죠. 그 제일 정도로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재명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근데 다 실패. 제가 얘기를 맞아 정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집단으로서의 사법부는 나름의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그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신뢰를 해요. 근데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했죠. 좀 이질적 요소가 좀 생각보다 많구나. 그러니까 전체 대부분의 법관들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은 실제로 근데 제가 신뢰잖아요. 영장 위증교사 저를 기소한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굳이 떼서 빨리 판결한 거잖아요. 다른 거는 막 증인 478명, 선거법 증인 50몇 그걸 고른 명. 거죠. 일부러 막 시간 끈 거예요. 관계없는 증인해가지고 왜냐면 무죄 나면 곤란하니까. 근데 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 사건도 어쨌든 그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체 법원을 폄하하거나 불신하는 건 우리 사회 모두 손실이에요. 그 점은 좀 뉘가 일부 있다 해서 그걸 다 버릴 일은 아니죠. 지금 밖에서 막 다음 일정 때문에 네네. 독촉이 한참인데 저도 이제 민간인으로 만나는 건 마지막이니까 뭐 모릅니다. 네, 아직 40몇 시간 남았어요. 뽕 좀 30, 뽑고 30 갈게요. 시간, 네. 자, 몇 가지 질문 안 남았는데 네, 그랬어요. 이제 남은 거는 진짜 이거 암살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밖에 없는데 그 너무 집요해요. 방탄유리 바깥으로 제발 나오지 마세요. 아니,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든 못 죽이겠냐 이 생각이 하나 있고 그걸 가린들 그 전에 뭐 다른 방 돌아다닐 때 얼마든지 노출돼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 개인 인생으로 보면 뭐 죽으나 사나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제가 막 나가 봤어요. 나가서 하다가 그 오신 청중들이 지지자분들이 연설을 안 들어요. 들어가! 당연하죠. 들어가! 그래가지고 전부 얼마나 소리를 불안한데요. 질러가지고 제가 한번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불안한데요. 본인이야 삶과 죽음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경험을 무수히 하고 거기까지 갔지만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도구로서 그렇죠. 이재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도구인데. 네, 맞아요. 절대 안 되죠. 오늘 7시에 마지막 유세라면서요. 여의도에서. 7시인가요? 어쨌든 여의도에서 마지막. 예. 그때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그때 제발 그 안에 계시라고. 네. 예. 좀 답답하겠지만 그리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겠지. 답답하지는 않고 답답할 게 뭐 있어요. 미안하죠. 그렇죠. 나를 만나러 왔는데 네, 그 안에 뒤에 있다는 게. 근데 밖에 나오면 저희가 너무 불안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나오지 마시고 제발 아예 유세하지 말라는 것도 오늘 많습니다. 저녁 때 거기 계시고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뭐 그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운명론자도 아니긴 하는데 이 이재명 후보님의 오랫동안의 그 지금까지의 궤적을 이렇게 짚어보잖아요. 네. 진짜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이런 뭘 하라고 살아남았나 보다. 그런 생각. 저는 제 개인 인생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재판이든 이런 거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할 거. 제가 사필 규정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사필 규정. 진짜 사필 규정을 믿어요. 실제로 그대로 되어 왔어요. 그럼 너무 상대가 공격을 무리했어요.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한테 자산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견딜만 하죠.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 목을 가해당한 거 이런 것들도 뭐 그들 입장에서 운이 나쁜 것 같은데 저는 작년 12월 3일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신이 있는가 보다. 어떻게 그 계엄을 실패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다 우연이잖아요. 다 그중에 우연히 겹쳤는데 그중에 한 개만 삐끗했으면 그 성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계엄 해제 의결도 어쨌든 했지만 탄핵 의결을 할 때 맞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될 때까지 한다. 이거 뭐 몇 달 갈지도 모른다. 지금 각오하고 매주 토요일 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잖아요. 한두 주 지났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것도 막 온 국민들이 막 몰려 나와서 압박하니까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탄핵 심판 인용 문제도 제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았을 때 그때입니다. 예. 다른 것들은 운명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계엄을 했는데 가서 해제하러 가다 잡혀서 죽는다. 그건 뭐 운명이죠. 피할 수 없는 거의 예정된. 근데 탄핵은 기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그런데 기각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거는 정말 숨막히는 일이었어요. 맞아요. 가장 스트레스 쌓이는. 근데 이건 역시도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는데 이걸 보면서 이 우연들, 이 엄청난 우연이 점철됐는데 근데 결론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흘러간 거잖아요.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애국가에서 부를 때마다 하느님이 보호하자 할 때도 그때잖아요. 진짜 이 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돕는 나라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게 맞다면은 도구를 이재명으로 선택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왜 대통령이 데려가십니까? 정말 저는 상식적인 세상 만들고 싶어요. 그냥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기만 해도 세상은 훨씬 살만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규칙 어겨서 덕볼 수 없고 규칙 지켰다고 손해보지 않는 그냥 누구 말씀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냥 상식적인 사회. 그냥 법이 지켜지는 사회. 공정한 사회. 나머지는 각자 경쟁해서 뭐 역량 따라서 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진보 뭐 좌파 이런 소리는 저는 실제로는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그냥 상식적인 우리가 만든 합의가 지켜지는 예측 가능한 사회. 네, 그 정도.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죠. 손영공 때 사진하고 최근에 후보 된 이후의 사진하고 서로 만나서 껴안는 영상을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아, 제가 저거 봤는데 저 볼 때마다 갑자기 눈물 나요.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후보님이 언젠가 한번 어린 시절 손영공 이재명을 만나면 뭐라고 해주고 싶냐 누가 질문했는데 안아주고 싶다고 해서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더라고. 네, 어제 스픽스에서 또 출장 인터뷰를 오셨던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저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어머니 생각이 났죠. 저 껴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저거 보고 한참 왜냐면 저 소년공 사진 네. 하고 지금 좀 닮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눈은 좀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살이 좀 흘러내렸어요. 지금 50년 후네요. 50년 후. 그쯤 되겠네요. 15살 이런 저때 껴안고 무슨 얘기를 해줄 건지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어쨌든 저 장면,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어머니 생각나죠. 저는 어머니가 가슴 아팠을 게 가슴 아파요. 지금 모습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 얘기도 선거 다 끝난 다음에 하시죠. 네. 어쨌든 제 시장 출마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 가장 고통받으셨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근데 용산으로 가십니까? 아니 뭐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또 지금 그런 얘기하면 또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예. 용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도 심하고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기간 동안만 있다가 청와대로 가야죠. 일단 용산으로 돈 들여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보안도 안 되는데. 자, 그게 뭐 용산 용의 여의주 자리라면서요? 다 끝나고 언제쯤 다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으려나? 6월이 가기 전에는 한번 해주세요. 짧게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뭐 인연이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6월이 가기 전에 네. 연락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겠네. 떨어져서 하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제가 연락 안 하죠.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면 잘 된 거죠. 예. 그때 연락 드릴 때 연락 맞습니다. 야 생까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